안녕하세요. 일단 제 오늘 발표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주영이라고 하고 아까 진행자님이 소개해 드렸듯이 오늘 저는 The Web Conference에서 억셉된 논문 중 하나인 Do Language Models Plagiarize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펜스테이트과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가 같이 콜라보레이션한 논문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 주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4학년 PhD 학생이고 College of Information Sciences and Technology에 속해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동원 교수님이 리딩하고 있는 Pike Research Lab의 멤버 중 하나이고 현재 이 Memorization and Plagiarism of LLM 연구 말고 또 따르게 하고 있는 연구 중 하나는 AI Generated Text Detection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 컨텐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논문에 관련된 기본적인 컨셉과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인트로덕션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관련된 related work를 간단하게 볼 거고, 그 다음은 methodology에 관련돼서 저희는 이제 볼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연구의 results를 summarize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LLM이 굉장히 핫한 토픽이 됐어요. 현재 보고 있는 이미지는 이제 더 뉴욕 타임스 매거진에 실린 페이퍼인데 보시면 이제 AI is mastering language. Should we trust what it says? 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챗GPT나 이제 GPT-4 같은 그런 모델들이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함께 딸려오는 질문은 과연 이 AI가 만드는 텍스트가 얼마나 reliable하고 얼만큼 사회에 어, implication이 있을까에 대해서 여전히 연구자들은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6가지의 텍소노미인데 이거는 딥페이크 죄송해요. 딥마인드가 이제 발표한 이제 categorize 된 이제 분류이며 첫 번째 보시면은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toxicity 같은 경우에는 이제 LLM이 이런 방대한 데이터에 트레이닝이 됐다 보니까 거기서 본 이런 hate speech나 이런 discrimination 하는 그런 스피치를 어, 에 노출돼서 이제 텍스트를 제너레이트 할 때 그 해당 모델이 이제 그러한 비헤이비어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알림하는 분류이며 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information hazards와 조금 더 관련도가 높아요. information hazar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LLM이 아무래도 똑같이 방대한 데이터에 이제 트레이닝 됐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sensitive information,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이름, 누군가의 이메일을 보고 노출이 되어서 모델이 이제 memorize를 할 경우에는 이제 inference time 때 실제로 그 memorize 된 컨텐츠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분류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misinformation hazards, 이제 hallucination이 굉장히 또 핫한 토픽이죠. 이제 모델이 이제 false한 information을 암기해서 그것을 이제 유출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그거를 또 악이용하는 이제 malicious attacker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속할 수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human computer interaction har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를 너무 트러스팅해서 실제로 AI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이제 그 AI가 주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경우에 대한 harm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고, 여섯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챗GPT나 이런 GPT-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대한 GPU로 트레이닝 되잖아요. 거기서 발생한 이런 환경적 오염 같은 경우도 이제 분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로 기억 안 나서 되는데 이제 저는 두 번째 해저드에 대해서 연관돼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 논문을 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컨셉 중 하나가 이제 memorization이죠. 사실 plagiarism이라는 컨셉 자체가 memorization에서 조금 더 expanded 된 컨셉이기 때문에 이 논문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논문이 2021년에 발표된 니콜라스 캘리니가 이제 first author고 구글 팀에서 이제 publish한 논문 중 하나예요. 이제 memorization 하면은 보통 암기라고 이제 한국어로 지역할 수 있는데 그 말 즉 이제 모델이 트레이닝 샘플에서 본 그런 특정한 information을 암기해서 inference time 때 실제로 그 똑같은 단어 그런 phrases 아니면은 expression을 그대로 유출하거나 작성할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이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GP2를 예를 들면은 보통 prefix는 저희가 원하는 이제 컨텍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GP2가 이것을 보고 여기에 대한 continuation을 generate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특정 prefix를 줬을 때 모델이 memorize 된 텍스트를 방출할 수 있는 이제 케이스를 이 논문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memory 텍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텍스트가 존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칼리니가 privacy researcher다 보니까 이 해당 논문은 조금 더 privacy perspective로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메일이 유출될 수 있거나 핸드폰 번호, 뭐 팩스 넘버, 이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private information도 유출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강점을 두었고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그 유출된 메모라이즈에 대한 콘텐츠를 categorize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면은 처음에는 US International News가 굉장히 frequent한 카테고리고 그리고 또 뭐 Air Reports, 뭐 License, Term of Use 아무래도 웹 스크래핑을 해서 트레이닝된 데이터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가 방대하게 실제로 메모라이즈 됐다고 연구가 되었고 그중에서도 이제 좀 더 privacy sensitive한 category는 named individuals 누군가의 이름 여기서 보면 non-use samples only라고 보면은 이제 뉴스 이제 뭐 그런 political figure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실제로 individual한 이름이 검출됐을 때를 카운트했고 contact info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privacy sensitive 하죠. 그런 케이스도 꽤나 많이 방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칼리니가 제가 알기로는 memorization in LLM을 가장 먼저 연구한 논문 중 하나이며 그리 이어서 굉장히 많은 privacy perspective에서 memorization study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타이틀만 스냅샷 한 건데 어, 진짜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논문들을 읽으면 제가 든 생각은 사실 모델이 이제 메모라이즈 했을 경우에는 그 트레이닝 셋과 텍스트가 똑같이 검출이 돼야 되는데 과연 모델이 이 메모라이즈 했을 때 모델이 과연 이거를 똑같이만 표현할 것인가? 즉 여기서 verbatim copies를 하면은 똑같이 이제 센텐스 단어들도 다 똑같이 나오는 케이스인데 저희의 이제 이론에서는 만약 모델이 이걸 제대로 배웠으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reproduce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가정을 했어요. 이 다양한 방식에는 뭐 특정 information을 뭐 paraphrase해서 똑같은 단어가 아니어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방출될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누구의 글을 보고 배웠다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 모델이 어떻게 학습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방출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연구 페이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연구를 하고 나서 이 AI plagiarism이라는 토픽이 굉장히 핫해졌어요. 사실 제가 연구할 때만 해도 챗GPT가 나오기 전이어서 실제로 LLM을 많이 글을 쓰는데 사용이 안 됐었는데 아무래도 챗GPT 나오면서 이 LLM을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고 간단히 굉장히 쉽게 그러면서 이제 plagiarism이 더 확대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AI가 작성한 글을 아이덴티파이하는 게 어렵다듯이 AI가 plagiarized 컨텐츠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거와 별개로 저희는 기존에 저희의 그
얼만큼 리프로듀스 할 수 있나 이 컨셉을 이제 플레이저리즘이라는 컨셉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기사와 그리고 요즘 이 트렌드에 맞춰 생각하면은 이 문제점이 조금 더 증폭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생각 드는 약간 카운터 아규멘트를 생각하면은 LLM은 사실 이제 트레이닝을 학습의 이유가 사실 그거를 모방하기 위해서 학습하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이러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societal implication 조금 더 정리를 해보았는데 실제로 이제 모델이 데이터가 방대한 데이터에 트레인이 되었고 그것은 인터넷에 다 존재하죠. 하지만 그것이 즉 모델이 그냥 아무 때나 뱉어내야 되는 그런 인포메이션이나 그런 컨텐츠라는 거는 아무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어 논리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에 다 트레인이 돼서 메모라이즈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아카이브로 생각할 수 있죠. 만약 메모라이즈 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deleted text나 아니면 modified tex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나 이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오너가 나 이거 메모리된 거 너무 싫고 내 텍스트가 유출됐어. 이거 지워줘. 이랬을 경우에도 사실 어 이것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implication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트레인 데이터가 많다 보니 실제로 카피라이트 데이터를 다 일일이 예측하고 배출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 모델이 이런 카피라이트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송 리릭 이런 거를 암기해서 실제로 그거를 자기가 사용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써라 이렇게 유저한테 권한다면은 그거 자체는 이제 지적 재산권 침해인 컨셉으로 또 볼 수 있다고 다른 논문에서 그렇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런 societal implications 조금 더 네거티브 사이드에서 societal implication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논문을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elated work로 넘어갈 건데요. related work 같은 경우에는 칼리니는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파이니어링한 워크여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칼리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제이션을 에이데릭 메모리제이션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그 뜻은 단순히 이제 모델이 많은 데이터를 보고 그것에 많이 expose 돼서 암기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주 소량의 양으로만 expose 됐는데 그 정보를 이제 암기했을 때에 대한 이제 위험도가 조금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캘리니는 eidetic memorization이라는 컨셉을 이제 갖고 왔고 아무래도 제가 말했지 privacy researcher다 보니까 training data extraction attack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 workflow를 보면은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GPT-2를 사용하였고 prefix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된 컨텍스트를 주는 거죠. 어떻게 모델이 거기 그 컨텍스트에 맞춰서 이어나가기를 할지. 그래서 prefix를 주고 대략 2만 개의 텍스트를 제너레이트 해요. 여기서 제너레이션 할 때도 좀 다양한 스트래tegy 사용하는데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다룰 것이고요. 그래서 2만 개의 데이터를 형성하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지 않고 이 특정 데이터가 과연 트레이닝 데이터에 사용이 됐을지 안 됐을지를 프리딕션 하는 그런 태스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칼리니 같은 경우 6가지 매트릭스를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 특정 매트릭스 따라서 그 스코어를 매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2만 가지의 제너레이션을 솔트를 하는 거죠. 그 특정 매트릭스 값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디듀플리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복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디듀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여기서 가장 탑
100를 뽑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매물진 체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rigorous하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단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여러한 이런 스텝을 거치면서 필터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밸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논문이 오픈AI랑 같이 협업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GPT-2는 오픈AI의 소유권에 있으니까 오픈AI 프로듀서랑 같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데이터 포인트가 실제로 메모라이즈 된 포인트가 맞냐를 검증하고 그 외에는 인터넷 서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LLM 같은 경우는 웹 데이터에 트레이닝 됐다 보니까 인터넷 서치했을 때 그 데이터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모델인 그게 그 트레이닝 데이터였다고 이제 대충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workflow가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건 어떻게 evaluation을 매트릭스를 세웠냐. 굉장히 좀 간단해요. 좀 intuitive한데 perplexity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GPT-2가 generate 한 텍스트가 perplexity가 low 하면은 이것은 암기됐을 확률이 높다. 왜냐면 perplexity는 엔트로피랑 관련된 컨셉이기 때문에 어, 이 스코어는 모델이 얼마나 이 아웃풋에 놀랐냐, 안 놀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을수록 모델은 이 아웃풋에 대해서 놀람이 적은 거고, 높을수록 이 모델은 이 아웃풋 놀람이 높은 거죠. 아무래도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만약 이 특정 example을 봤다면은 놀람도가 이제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이 가설을 어, 바탕으로 이러한 evaluation matrix가 이제 형성된 거고 그 외에 이제 좀 더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5가지도 다 perplexity based인데 다른 점은 좀 model-wise comparison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5가지를 더 형성된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인트레스팅한 케이스를 찾기 위해서 칼리니가 도입한 거고 이제 큰 모델과 작은 모델을 비교하면서 어, 그것의 이제 상대적인 perplexity를 이제 calculation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그 긴 텍스트를 그냥 아예 zip compressing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perplexity 비교하고 그리고 lower case 한 다음에 perplexity 비교하고 그리고 이제 window sizing 해서 sliding window 스타일로 이제 perplexity를 또 컴퓨테이션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간단하게 보면 다 perplexity 베이스인데 조금씩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션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듯이 샘플링 어프로치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탑 K, 탑 P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디코딩 메소드가 있잖아요. 다음 단어를 프리딕션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였고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는 인터넷 서치 베이스 스트래티지인데 인터넷 서칭한 내용을 프리픽스로 사용해서 이제 모델한테 피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티뉴에서 얼마나 그 해당 아이템이랑 매칭이 하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스트래지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 지금 형성되었는데 이제 3가지가 있고 이렇게 6가지 여기서 evaluation matrix가 6가지가 있는데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치가 굉장히 effective하다. 아무래도 기존의 그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아예 컨텍스트로 줄 경우에는 모델이 그 다음에 컨티뉴에이션이 조금 더 메모라이즈 된 컨텐츠가 많다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zip-lib compression based perplexity가 가장 이 메모라이즈 된 컨텐츠를 프리딕트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이 논문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논문을 좀 봤어요. 아무래도 GPT-2 같은 경우에 조금 outdated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state of the art 한 9가지 모델을 비교했고요. 이제 칼리니랑 조금 다른 점은 칼리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ivacy attack 개념에서 어, 논문을 구성해 나갔다면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매뉴얼 이밸루에이션이 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리거러스하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매뉴얼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메모리제이션을 정말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방식은 이제 온라인 플레이저럼 디텍션 툴이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얼마나 이, 이 모델들이 형성한 텍스트가 얼만큼 플레이저리즘 레이트를 이제 표출하는지 한마디로 그냥 Turnitin 이런 웹사이트에 대해서 얼만큼 그 스코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단점은 실제로 그 스코어이 아니면 그 아이덴티파이 된 케이스가 실제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직접적으로 메모라이즈 된 거를 확신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불분명하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무엇인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GPT-3나 GPT-4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closed source LLM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무래도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좀 네 가지 다른 캐테고리를 이제 또 연구를 했어요. 뭐 privacy, personally identified information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factual error가 포함되어 있는지, logical fallacy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discourse coherence 같은 경우는 grammatical이나 synthetical error가 포함됐는지를 이거는 manual evaluation으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state of the art 모델이 얼만큼 메모라이즈를 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블룸 같은 경우에가 가장 적게 메모라이즈 했다고 이 해당 태스크 내에서는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디짓은 한 가지 플레이징 디텍션 툴에 대해서 플래그된 경우고 두 번째는 majority voting이어서 여러 가지 플레이징 디텍션 툴 한 다음에 majority voting을 한 다음에 스코어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그 조금 더 두 번째 스코어를 보는 게 조금 더 어, 로버스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이런 텍스츄얼한 에러 타입스 같은 경우에는 챗GPT가 뭐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무 인스턴스가 없었고 logical error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하지만 factual한 error는 조금 더 존재하였다고 보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적었고 이제 그리고 grammatical error하고 synthetical error 같은 경우에는 GPT 3.5가 가장 적었다고 이런 식으로 통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러 타입을 정의한 논문이 이 논문이고요. 여기서 조금 인트레스팅 했던 것은 정말 요즘 프롬프팅 테크닉이 굉장히 핫한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뭐 너가 write in a way different from the actual continuation if there is one. 한마디로 다른 식으로 표현하도록 직접적으로 모델한테 프롬프팅을 하고 no plagiarism allowed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명령을 제시해 줬을 때 정말 놀랍게도 모델의 memorization score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프롬프팅 테크닉이 이런 메모리제이션을 미리게이트 하는 방법이라고 어, 제시를 했고요. 다른 아직 프롬프팅 테크닉, 더 어드밴스된 테크닉 같은 경우는 아직 스터디 된 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논문들을 열심히 이제 보았는데 제 논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일단 제일 큰 리서치 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정말 단순히 메모리제이션을 제외에 포함되지 않고 얼마나 이제 LLM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리프로듀스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이제 플레이즘 definition을 갖고 왔고요. 여기서 세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verbatim plagiarism 같은 경우는 memorization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emorization 저희 리서치 토픽의 subset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definition은 이제 보다시피 정말 그대로 아무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복붙했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 paraphrase plagiari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있으면은 어, LLM이 이거를 어떻게 다이버스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근데 즉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뭐 동음이어를 이렇게 substitute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어의 배치를 바꿔서 똑같은 의미를 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back translation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어가 있으면 영어로 translate 했다가 다시 한국어로 translate 하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어,
이런 like 스타일로메트릭 그 오버랩이 덜 하면서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유포하는 것을 얼만큼 하느냐를 measure하는 게 paraphrase plagiarism 타입이고요. 아이디어 plagiari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re content 예를 들어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이제 주된 서머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LLM이 얼만큼 늘려서 조금 더 확장사를 조금 더 보태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아이디어 플레이저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아이덴티파이 한 예시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verbatim copy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복사 붙여넣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araphrase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레이닝 텍스트에는 기존에 이런 식으로 사이테이션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A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레이닝 됐을 때 사이테이션을 어떻게 인서트 하는지를 트레이닝은 별도로 되지 않아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테이션이 아예 그냥 없이 그냥 이런 인포메이션을 표출했거나 아니면은 incorrect한 사이테이션을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넣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LLM이 특정 인포메이션을 표출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게 이 표고요. 아이디어 플레이저리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이런 조금 더 함축된 이런 의미를 이제 머신 러닝 텍스트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길게 늘려서 말하는 이런 경향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세 가지 플레이저리즘 타입 어 이고요. 저희가 집중한 세 가지 플레이저리즘 타입이고요. 이제 타입을 이제 define 했으면은 이제 research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두 가지 모델을 스터디했어요. 두 가지 모델이라고 하면 두 가지 타입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냥 정말 pre-trained LLM 그 자체가 얼만큼 plagiarize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인 튜닝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LLM을 사용할 때. 근데 만약 파인 튠된 LLM은 얼만큼 플레이저라이즈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포커스를 두었고요. 익스피리언스 셋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GPT-2를 사용했고 그리고 파인 튜닝을 위해서는 세 가지 도메인을 측정했어요. patent 도메인과 그리고 COVID-19 related scientific article 도메인과 그리고 archive abstract 도메인인데 저희가 이 세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세 가지 도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패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authorship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작성했느냐. originality가 굉장히 중요한 도메인이고 그리고 이 나머지 두 도메인은 이제 scientific writing 도메인이어서 어 표절에 조금 더 예민한 이런 도메인에 대해서 집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model size랑 decoding method에 대해서 또 그런 model wise comparison을 했는데 모델 사이즈 같은 경우는 GPT-2는 small, medium, large, excel이 나와서 그대로 다 사용하였고 디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코딩을 하면은 즉 다음 토큰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를 에 관련한 그런 테크닉이잖아요. 저희 첫 번째는 이제 랜덤 샘플링을 사용하였고 탑 K와 탑 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probability distribution, 토큰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조금 더 truncate, 조금 더 줄인 다음에 거기서 집중도 있게 이제 샘플링을 하는 게 이 두 가지 메서드인데 다른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랜덤 샘플링보다는 탑 K와 탑 P가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텍스트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고 발표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얼만큼 이 quality of text가 이 plagiarism rate을 또 relationship이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디코딩 메서드를 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어떻게 우리가 그런 plagiarize 컨텐츠를 identify 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저희는 트레이닝 corpus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그냥 웹 서치를 해서 '아 여기 이 내용이 웹에 나오네.' 하고 그냥
단순히 그러면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 중 일부였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검증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트레이닝 corpus가 있는 모델을 선택했고 그래서 GPT-2를 선택한 이유가 있고요. 일단 트레이닝 corpus가 저희가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Elasticsearch라는 이제 서치 엔진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트레이닝 corpus. GPT-2 같은 경우는 한 40 기가바이트의 텍스트였는데 다행히 일라스틱서치는 40 기가바이트를 다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서치 엔진이어서 저희가 사용하였고 이렇게 이제 일라스틱서치 인덱싱해서 넣은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것은 GPT-2를 사용해서 아웃풋을 계속 제너레이트 했어요. 여러 가지 아웃풋. 한 세팅당 한 5천 개의 example을 형성했는데 이제 형성한 다음에 저희는 그 아웃풋을 가지고 그거를 search query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일라스틱서치에 그거를 그대로 이제 넣고 검색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일라스틱서치 같은 경우 인덱싱이 되고 BM25라는 이제 retrieval 서비스가 같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얼마나 이 search query와 그리고 기존 이제 comparison 데이터의 relevance를 자동으로 이제 컴퓨테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는 가장 10가지의 가장 relevant한 다큐멘트를 retrieve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10가지의 이제 포텐셜 셋이 있는 거죠. 캔디드 셋이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플레이전 디텍션 파이프라인을 에 돌려요. 그래서 이게 일단 저희의 파이프라인인데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좀 더 자세히 어떻게 디텍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기존 스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비슷한 콘텐츠를 어 이제 추출해 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비교하고 싶은 source document A가 있고 그리고 suspicious document 10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중에서 어떠한 텍스트가 서로를 plagiarize 했을까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서 우리는 text alignment 스킬을 도입을 해요. 그 text alignment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이제 다큐멘트가 있을 때 해당 어떤 특정 부위가 서로와 비슷한가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이제 text alignment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verbatim, paraphrase, idea, plagiarism, type까지 이제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죠. 실제로 이 태스크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에 개발된 방식을 모티베이션으로 삼아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코드를 조금 더 구현하고 수정한 다음에 저희의 딕테이션 파이프라인을 개발했어요. 이 그 해당 페이퍼는 이 아래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스텝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텍스트 얼라인먼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스텝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프리프로세싱을 하죠. 이제 텍스트 다큐멘트가 있으면 그걸 센텐스 레벨로 토크네이즈 한 다음에 스태밍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벡터라이즈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seeding이라는 개념인데 어 이제 모든 그 큰 다큐멘트가 이제 이 조그마한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조그마한 그런 세부로 거기서 이제 우리는 similarity를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cosine similarity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Dice coefficient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cosine similarity랑 Dice coefficient를 같이 섞어서 similarity를 measure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페어리 완성이 됐어요. 이제 어떠한 센텐스가 어떠한 센텐스 서로 비슷한가를 이제 measure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면서 그것을 증폭적으로 늘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그냥 이 다큐멘트 A랑 이 다큐멘트 B의 이 특정 센텐스가 똑같아. 이거에 대한 의미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계속 연장시켜서 어떻게 이게 이 시드들을 어떻게 클러스팅해서 더 큰 랭스를 가진 센텐스를 우리가 구축해낼 수 있을까?
집중한 게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이제 좀 더 필터링 하는 거죠, 아무래도. 더 그 목적은 이제 false positive rate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노이지 할 수 있죠. 아무래도 계속 클러스터링 하면서 이제 시드의 사이즈를 키우다 보니까. 거기서 필터링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래핑한 케이스를 제거하고, 그리고 너무 짧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인터레스팅 하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저희는 텍스 얼라이먼트 메서드를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threshold겠죠. 이제 여기서 이 앞서 말한 방식에서 굉장히 많은 threshold가 있어요. 뭐 similarity threshold도 있고, clustering size threshold도 있고, minimum gap 그런 threshold도 있고, 굉장히 threshold가 많은데, 그 threshold를 가지고 저희는 이런 verbatim, paraphrase, idea, plagiarism을 어, 구분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기존 데이터셋에서 저희 컨셉과 굉장히 유사한 컨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supervised way로 아무래도 그 threshold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optimal한 threshold 찾은 다음에 이제 저희의 파이프라인을 이제 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존 메서드에서는 굉장히 좀 컨벤셔널한 웨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뭐 텍스트를 벡터라이즈 하고 시뮬러리티 하고 클러스터링 하고 아무래도 조금 더 굉장히 컨벤셔널한 웨이다 보니까 저희 데이터에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매뉴얼리 레이블한 데이터의 결과값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여전히 false positive가 너무 많다는 게 저희의 그 결과값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도입한 additional threshold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조금 더 state of the art 머루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verbatim이나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plagiarism은 아무래도 조금 원래 false positive rate이 높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논문에 리포트된 한 그 넘버랑 같이 매칭해서 터치를 안 했고, verbatim 같은 경우는 높았어요. 근데 paraphrase 같은 경우는 좀 이 해당 논문에 리포트된 그 퍼포먼스랑 너무 갭이 커서 저희가 이 두 가지 additional method를 도입한 거였고요. 로버타 베이스 퍼레이즈 체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아이덴티파이 이제 그 특정 텍스트가 어디가 paraphrase 된 건지를 이제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한마디로 이거를 다시 한번 검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로버타 같은 경우에는 어, 두 가지 인풋을 받았을 때 이 해당 두 가지 인풋이 어, paraphrase냐 아니냐 그냥 binary classifier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똑같이 이 그 검출된 텍스트에 이 체커를 한 번 더 돌려서 그 false positive rate를 조금 더 줄였다고 보시면 되고, 또 거기다가 더 추가한 거는 아무래도 이게 다 automated 메서드다 보니까 조금 그 인포메이션 예를 들어서 조금 뉘앙스적인 그런 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무엇을 했다랑 3명이 무엇을 했다 이건 굉장히 다른데, 아무래도 모델 와이즈 컴패리슨을 보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을 놓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Name Entity Recognition을 도입했습니다. 그 Name Entity Recogni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identify cases가 있죠. 텍스트 이제 sentences A, sentence B가 있다면 그 거기에서 같이 공동되는 엔티티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이거는 검출을 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추출된 엔티티가 다 매칭하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디테일적으로 미싱된 케이스들이 없을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구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페이퍼 저희 논문을 보시면은 얼만큼 그 false positive rates가 떨어졌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페이퍼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plagiarism detection 파이프라인을 구축했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저희의 summary는
큰 모델일수록 더 플레이저리즘이 더 빈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은 스몰 앤 미디엄은 제가 초록색 박스로 이제 이렇게 그룹핑했고 large와 엑셀은 빨간색 박스로 그룹핑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샘플링 어프로치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large랑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 bar graph가 조금 더 높아요. 퍼센티가 조금 더 높아요. 물론 large가 어떨 때는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어 그래도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small과 medium에 비교했을 때는 large랑 엑셀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pleasure rate이 높다. 근데 이 finding이 굉장히 interesting한 이유는 보통 이제 우리는 small 모델보다 약간 좀 더 큰 모델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큰 모델을 선호할수록 텍스트 퀄리티가 높아진다 생각하는데 그만큼 사실 plagiarism rate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이제 이런 large한 모델 사이즈를 자꾸 너무 선호하는 게 좀 alarming하다고 저희 논문에서는 그렇게 요약을 했었고 또 이제 디코딩 메소드 같은 경우에 조금 비슷한 트렌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랜덤 샘플링 있죠. 여기서 저희가 템퍼처를 하는데 템퍼처 같은 세팅이 1로 됐어서 이거는 그냥 랜덤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초록색 박스가 랜덤 샘플링이고 빨간색 박스가 이제 탑K, 탑P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 차이점은 탑K와 탑P는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truncate 이게 줄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또 optimal한 그런 단어를 그 next token을 찾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이 방식들을 약간 제출한 그 논문 그 연구자들은 아무래도 탑K랑 탑P가 이런 랜덤 샘플링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다. 그리고 greedy 디코딩보다도 훨씬 더 퀄리티가 높다라고 원래 기존에 말했었는데 실제로 보시면 저희는 이제 탑K랑 탑P가 사실 플레이저리즘 레이트이 제일 높다고 보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냥 템퍼처 세팅을 1로 하고 그냥 샘플링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 larger model이 조금 더 좋은 quality of text를 생성한다고 말하는 거와 동일시하게 탑K랑 탑P가 조금 더 원래 좋은 quality of text를 생성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많이 그 트레이닝 셋에서 plagiarizing content다. 그러한 이제 finding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점은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파인 튜닝 모델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 파인 튜닝 모델의 그 프리즘 레이도 그 데이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일단 어 프리 트레이닝 데이터랑 컴패리즌을 했을 때는 이게 이제 프리트레인 GPT가 베이스라인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퍼센트가 있죠. 그리고 이 지금 표는 다 스몰 모델의 리설트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보시면 verbatim도 있고 paraphrase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 fine tune 된 모델의 아웃풋을 pre-training 데이터랑 비교를 한 결과값이 이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파인 튜닝 한 다음에는 verbatim copies from pre-trained data가 아예 0으로 거의 수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interesting한데 아무래도 새로운 데이터로 트레이닝이 됐다 보니까 그 기존 pre-trained data를 over랩하면서 이렇게 0으로 수렴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대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paraphrase랑 idea plagiarism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경우를 봤어요, 저희는. 그리고 core 19이랑 archive 패턴 다 이 레이시 좀 다르다고 보일 수 있겠죠.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가장 plagiarism 레이시 가장 높게 검출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core 19 그리고 세 번째 archive 같은 경우에 사실 plagiarism 레이시 거의 검출되지 않았어요. 어 그다음 슬라이드에 저희는 왜 이러한 discrepancy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더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러한 패턴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또 fine tuning 데이터랑 얼만큼 plagiariz을 하냐를 이제 비교를 했어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 GPT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NA로 나와 있고 이제 이 세 가지 row만 가지고 이제 볼 경우에는 비슷한 또 패턴이 발견됐어요. 이제 다 좀 모델들이 다 다르게 하는데 보시면은 core 19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level of plagiarism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반면에 패턴과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아무래도 거의 소수의 케이스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왜 core 19는 도대체 이렇게 많은 plagiarism 케이스가 반출되었냐가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깊이 더 들어가서 과연 이러한 differences가 어디서 나오냐를 이제 document level similarity라는 컨셉을 도입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measure 하는 게 inner corpus similarity랑 intra corpus similarity인데 inner corpus similarity는 이제 그 저희가 데이터셋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셋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서로에 대한 similarity rate을 computation 한 거고 intracorpus similarity rate 같은 경우에는 특정 데이터가 얼마나 그 내부에 그 similar한 데이터 포인트가 많은지에 대해서 이제 어 measure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plagiarism rate은 이렇게 이제 라인 플러스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고 core 19, archive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가 됐었어요. 원래 pre-training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우리는 그 칼리니가 사용했던 perplexity 어 의 컨셉을 이제 도입해서 이 특정 파인 튜닝한 데이터셋이 얼마나 이 오픈 웹 텍스트에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perplexity랑 연관이 되어 있나를 컴퓨테이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론 뭐 코사인 시뮬러를 해서 다 measure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데이터셋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perplexity 사용하는 게 조금 더 efficient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보시면은 이제 perplexity가 제일 낮은 게 패턴 클레임이죠. 데이터셋인데 보시면 그 해당 모델이 plagiarism rate이 제일 높게 검출되고 그리고 COVID-19 같은 경우에는 중간인데 중간, archive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데 제일 적게 검출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perplexity가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할 수 있다. document level similarity 예측할 수도 있고 그것이 plagiarism rate이랑 상관도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클레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가 있는데 이거는 intracorpus similarity에서 그냥 cosine similarity를 계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보시면은 데이터셋 내부에 비슷한 데이터 포인트를 많으면은 이런 식으로 plagiarism rate이 많이 검출된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core 19이 원래 제일 많은 plagiarism rate이었고 나머지 두 가지는 어느 정도 낮은데 어 그래서 플레이징 레이트도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근데 아무래도 앞서 보여준 표는 다 약간 empirical한 finding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정말 correlation이 있는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거는 증명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더 additional한 experiment 해서 이것이 정말 플레이징 레이트를 affecting 하는 요소인지 아닌지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표에서 보실 수가 있다시피 어 low perplexity document를 filtering 한 다음에 그리고 similar documents를 filtering 한 다음에 실제로 plagiarism rate은 기존보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별 표시는 저희가 statistical analysis 돌렸을 때도 해당 results가 statistically significant 하다고 나온 결과들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의 그 major takeaway lesso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ocument similarity를 이렇게 조작하고 이렇게 limiting 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아무래도 여전히 어 plagiarism은 존재하고 실제로 여전히 꽤 높은 편이죠.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 limiting document similarity가 정말 모든 것에 대한 솔루션은 아니다. 조금 더 sophisticated한 메서드가 나와서 이거를 태클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가 저의 마지막 키 테이크어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게
이제 레퍼런스 리스트고요. 네, 제 발표가 조금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은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메모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스터디가 됐는데 어 플레이저리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논문이 최초로 이 자기 표절이란 컨셉을 가져왔고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아직까진 메모리제이션에 더 치중되어 있고 플레이저리즘은 아직 그렇게 왕성하게 된 연구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이쪽에도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어려운 점 메모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텍스트가 똑같으면은 그냥 아이덴티파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plagiarism 같은 경우에는 뭐 paraphrase plagiarism, idea plagiarism 이거 자체를 디텍팅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저희도 저희 논문에 있는 이 방식도 완벽하지 않아서 거기는 아직 조금 더 이제 그 발전할 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이런 비슷한 연구가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이걸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메모리제이션이나 플래저리즘이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이런 과학적 정보나 이런 거는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한데 이게 어느 때에 필요한지 어느 때 하면 안 되는지 이거를 이렇게 딱 구분짓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오픈 아직 리서치라고 생각하고 아직 훨씬 같이 이렇게 좀 힘을 합쳐서 이쪽에 이렇게 집중해 주면은 아무래도 이런 LLM에 관련 그런 저작권 관련 이런 플레이저리즘 이런 더 쪼끔 더 사회적 이슈 이런 거에 쪼끔 더 적합한 연구가 될 것 같아요. 네. 네.